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클럽 붕괴 사고에 시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외국 선수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때마침 외국에서 취재를 하러 온 언론들이 이 소식을 세계에 타전해서 광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아까운 인명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안전에 대한 무감각,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정동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KBS 보도국의 박지성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수영대회 준비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대회 마치기 딱 하루 전에 이런 참사가 나서 광주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아서 불법 건축물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근절 대책 추진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문제 차근차근 한번 말씀 듣기로 하고요. 일단 부상당한 선수들 얘기부터 좀 해보죠. 8명 부상인데 이분들 어떻게 현재 다 귀국했습니까? 예, 8명 전부 현재 귀국을 완료했는데요. 네. 7분은 경미에서 예. 바로 일정에 따라 가고 한 분은 근육 파열이 있어서 종합수술을 마치고 어제 바로 귀국을 해서 모두 귀국을 완료하셨습니다. 예, 일단 선수들이 다 무사히 돌아갔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예. 박 기자, 이번 클럽 사고 났을 때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가서 취재를 했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24일 새벽 2시 40분입니다. 이때 클럽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 클럽이 붕괴됐다 이런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구조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한 50분 내에 구조는 다 끝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최초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중상자 1명을 병원에 옮겼는데 이 중상자도 결국 숨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명의 사망자와 26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사고 클럽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고요. 이미 1차로 국과수와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나머지 현재 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지금 사고 원인 또 관계자들 조사하고 있을 텐데 경찰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네, 현재 해당 클럽의 업주를 포함해서 8명이 입건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이런 혐의 등이 적용이 됐는데요. 불법 증축과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1차 대상자들을 먼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가 아닌데 춤추는 일반 음식점, 이른바 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가해준 광주 서구의회의 조례가 있는데 이게 특혜성이 있다 이런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서 조사했고 관련 의원들과 공무원들도 차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 벌써 소환했군요. 예. 예, 그렇군요. 부시장님, 아마 경찰은 또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광주시도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사고 접수 후에 소방인력이 바로 출동해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또 관계부서 비상금을 하고 있고 네. 또 서구청에서 사고 수습본부를 꾸려서 하고 있고요. 사고 난 당일 27일이죠. 오후 2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시설물 사고 조사 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리고 소방관서 또 경찰 서구청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한다거나 또 건물을 또 철거한다거나 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까지 현장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고 원인 같은 조사들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네. 네. 송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10대 대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번 사고 여전히 후진국적이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현대 사회가 안전해질 것, 점점 더 우리가 과학적이고 또 도시화되고 고도화가 되면은 우리 현대 사회가 안전할 것 같은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 선생께서는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농경 사회보다 현대 사회가 그만큼 더 우리가 복잡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한다는 전제는 현재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OECD 국가의 반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안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제 강국이지만 안전 지표를 보면 후진국이 맞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각종 사망률, 사고율을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통사고라든가 또 자살률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또한 그런 것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 행정이라든가 그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예산을 보면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또 노후 시설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세월호 이후에 정부 예산의 안전 예산 6.4%로 그대로 더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전 얘기하지만, 저는 과연 우리 사회가 바꿔졌는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 이런 것들이 뭔가 소프트웨어가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만 하고 실제로 뭐가 바꿔지지 않는 거죠. 5년 전에 299명의 사망자를 내던 세월호 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 사회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좀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세월호 우리 이후에 저희 사회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이 생기면,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재난이 생기면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모든 국민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다면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분노만 하고 재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예컨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1년 2개월 만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 지진에서 우리가 모티브나 교훈을 찾아가지고 안전한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포항 지진이 생겼을 때 또다시 새로운 지진이 양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결국은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난에 무지한 자 분노할 자격도 없다. 우리 사회가 재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생기면 분노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책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참 안타까운 진단인데요. 네, 일단 이번 클럽 붕괴 사고부터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원인부터 한번 봐보죠. 이게 2층에 구조물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다. 이게 왜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네, 현재까지로는 무단 증축된 복층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무너졌다. 이게 1차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신고된 이 클럽의 복층 영업 면적이 108제곱미터인데요. 77제곱미터가 무단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이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증축이 된 건데요. 이 가운데 21제곱미터, 이 부분이 붕괴되면서 위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휘말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붕괴된 지점, 이 증축 자체가 또 용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감식에서도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클럽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붕괴된 면적이 21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입장 기준이 제곱미터당 1명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21제곱미터 안에 30에서 4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도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한 구조물도 불법이고, 그거를 또 용접도 무자격자가 했고, 만들고 난 뒤에도 사람이 기준보다 더 많이 올라섰고,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특정한 어떤 불법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불법이네요. 비록 영업장 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지. 송 교수님,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불법이라는 지적을 박 기자가 해줬는데, 이게 제대로 법의 규정에 따라 됐다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적법한 구조 설계와 또 시공, 그리고
구조 설계한 것을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하고 있는 감리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일련의 건축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불법 시술이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결국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이제 불법 증축이 밝혀졌는데 이거 이미 경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행정이 어떻게 왜 관리하지 이렇게 못했어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복 건축물 그 관리는 자치구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린벨트 지역에 이복 건축물이 있다고 항공 촬영을 통해 외관은 쉽게 밝혀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불법 건축물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 이야기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해서 내부 사항들은 좀 그렇게 점검하기 애로가 있다. 하지만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에서 자치구와 경찰 합동 점검단을 해갖고 35개를 어제 점검을 했더니 19곳에서 위법사항을 밝혀냈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35곳을 점검하셨는데 19곳에서 불법이 그렇습니다. 발견됐다고요? 19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이 발견돼가지고. 그러면 절반이 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런 유흥업소나 클럽이나 이런 데 이 불법이 굉장히 만연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군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속담에 열 경찰이 한 명의 도둑 못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떤 이것을 돈을 많이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이 영업을 하면서 안전을 더 도모할 것이냐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시민들의 어떤 이 총체적인 공감대가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방지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안전관리 체계로 이야기하자면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네. 그 사고를 들여다보니까 이걸 관장한 제도가 없네. 그럼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고 제도는 있는데 왜 그것이 현장에서 안 지켜지지? 바로 단속과 처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단속과 처벌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 감성 주점에 대해서도 제도는 있었는데 바로 단속과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이렇게 자행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문화는 그 시민 운동과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이제 클럽 상황을 보면은 이전에 적발도 된 적도 있었고 또 영업 허가를 다시 받는 과정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차근차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게 직접 관할은 서구청 아닙니까? 광주 서구청인데 맞습니다. 예. 서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서구청은 불법 증축 같은 경우는 민원인 신고가 없으면 본인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85제곱미터 이하 증축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불법 증축을 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도 무단 증축 정기점검이 있었는데 이때도 당시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주가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이상 없다. 이런 서류 한 장 떼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는 걸로 이걸로 가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행정당국에서 대책이 없었다, 도리가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고가 났던 클럽은 작년에 이미 한번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작년 6월에 이렇게 이번처럼 똑같이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리로 덮어놓은 판이 빠지면서 여성이 추락했고 이 여성이 전치 6주에 꽤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 당시에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처벌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불법 구조물인 걸 알고 경찰도 자치단체에 통보를 안 했고 자치단체는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적발을 해서 사고가 나서 적발을 했는데 그걸 경찰이 그 내용을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데 서구청이 몰랐다. 그거는 서구청의 주장인데요. 서구청은 경찰이 통보를 해줬어야 된다라는 예. 거고 경찰은 그 법적인 처벌은 다 끝난 상황이었고 불법 건축물인 것 자체는 본인들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무리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당시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고 경찰이 경찰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예. 당시에는 그 추락한 사고 자체 만 업무상 처리했지.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했지 이게 불법 여부에 대한 것까지 처벌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뭔지 좀 명쾌하지 않은데 시민들이 듣기에 이게 경찰이 문제가 있는 건지 사구청이 문제가 있는 건지 쉽게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해답들인데 말이죠.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불법으로 생겨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사용 인원에 대한 어떤 제한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계를 할 때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중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위 면적당 250kg의 하중이 올라가는 걸로 설계를 하고 또 칸막이 벽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일반 사무실은 350까지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나는 집회 및 이런 유흥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한 700kg 정도까지 하중이 올라가는 걸로 설계하고 나머지 유흥장이라든가 또 뭐 집회장이라든가 무도장이라든가 식당 같은 경우는 한 500까지 저희들이 설계합니다. 문제는 이런 설계하는 기준이 최소 기준이고 등분포 하중의 아주 평균적인 하중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쉽게 설명해서 여기가 소위 해서 무대고 관람장이라고 하면 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은 관람장에 시민들이 앞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분포 하중이 아니라 집중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부재 설계를 더 단면 설계 더 크게 해주고 또 접합 부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건물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예견된 재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일명 이제 감성 주점이라고 그러죠. 일반 음식점에다가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객석에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데 그 관련 조례에 의하면은 1제곱미터당 1명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그리고 10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전관리사를 1명 하고 그 면적이 500이 넘기 때문에 5명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안전을 이렇게 챙기도록 되어 있는 조례에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지켜지는 것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물론 업주가 잘 알아서 지켜야겠지만 행정이 그걸 관리할 수 있거나 또는 관리해 왔거나 뭐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 기본적으로 아까 사고가 터졌는데 제도의 빈곤이다. 그러면 이 부분 안전 사각지대죠. 그 제도 보완을 통해서 사각지대로 해소가 되고 분명히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안 지켜지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아까 단속에서 적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거든요. 그럼 자치구 인력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과라든가 식품위생과에. 적은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샘플링해서 이렇게 또 점검해보고 앞으로 시하고 자치구 합동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시민들도 그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 신문고로도 신고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어떤 신고 의식까지 더해진다면은 그런 불법 건축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종합 점검 들어가니까 뭐 절반 이상이 문제가 적발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 시작하셨다는 종합 점검 계획도 좀 먼저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 건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요. 1단계는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처럼 우리 관내 81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문제되는 것은 또 전문가를 투입해서 한 4일간 또 스크린을 하고요. 2단계는 한 100개 정도인데 이 복층, 발코니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3단계는 우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라 불리던 1,300개 이 시설물이 9월부터 11월까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불법사항이 있는가 이 적발해서 그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행정 쪽의 조치는 조치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박 기자 이 문제가 된 클럽
이 영업 허가 과정이 지금 상당히 석연치 않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제 광주 서구청이 2016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곳에 두 차례 적발을 합니다. 이제 클럽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됐는데 클럽으로 변칙 영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1개월 영업 정지, 그다음에는 6,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오히려 이제 클럽을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의회에서 구의회죠. 죄송합니다. 구의회에서 일반 음식점인데 춤추는 클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듭니다. 근데 이 조례에 허용된 업소가 1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업소만 허용하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 또 갑자기 특례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이 특례 조항이 내용이 기존에 영업하던 업소는 면적 제한을 안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 대상제 60몇 개 업소 중에 이 클럽을 포함해서 단 2개만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게 되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혜성 조례다.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클럽 딱 2개만 적용되는 특례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예. 이런 특례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나요? 예,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 7개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울산도 있고 우리 이와 강주는 관련된 조례가 있는 데가 7개. 7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죠. 그중 7개 중에 2곳이 우리 강주광이 서구하고 북구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왜 이 조례가 생겼냐면은 홍대를 가면 홍대 조그만 어떤 음식점에서 홍대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도 약간 술을 마시면 맥주 같은 걸 마시면 그 춤을 추니까 상당히 중앙에서 봤을 때 안전관리한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화재도 나고 또 사고 날 수 있겠다. 그런 고민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식품 안전 있잖아요. 식품 그 위생법입니다.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하나 근거를 넣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그것을 근거를 넣고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계획 등을 갖고 자정치가 되면은 허용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조례 개정이 2016년 2월에 있었는데요. 아니 그 법 개정이 시행규칙 개정이 바로 시행규칙에 터잡아서 자치구에서 한 7군데 자치구가 전국에 걸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화시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요. 지금 이런 조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항상 사고가 나는 것이 보면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각종 재난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일부 재래시장이지만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개발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를 시켜줍니다. 규제를 완화시켜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재난이 생기면은 굉장히 그 재래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개발이라든가 뭔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 조례를 허용을 할 때 안전 관리 조건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만약에 서구에 이런 조례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었으면 어떻게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진단했거든요. 이것은 안전 사각지대다. 그렇죠. 이것은 규정하는 법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해라. 법령을 개정을 하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 양성화 시켜주면서 아까 홍대 그 사례를 보고 양성화 시켜주면서 해당 자치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은 안전 관리는 촘촘한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양성화 시키고 1년에 2번 정도는 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던 근거 조항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선 자치구에서 작동이 안 했던 것이 그 문제로 지적됩니다. 1년에 2번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꼭 한다. 이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조례가. 그렇게 하지만은 일상적으로 법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란 말은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업주에 대해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만 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대부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죠. 부시장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 부산, 울산, 광주 뭐 이렇게 7군데에서 이걸 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 있던 일반 음식점을 춤추는 클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단 데가 광주 서구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 단서 조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에 이미 나와 있고 부칙에서 뭐냐면은 경과 규정을 둔 거죠. 과거에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일종의 그 큰 대규모는 못 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5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데 서구 조례에 보면은 경과 규정을 통해서 기존의 것도 양성화시켜준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서구만 양성화시켜주는 조항, 부칙 조항을 통해서 딱 두 곳을 양성화시켰다.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북구에는 부칙 조항이 없어가지고 북구는 부칙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서구 조례는 부칙 조항이 붙어가지고 기존 걸 양성화시켜준 거죠. 이번에 그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박 기자 지금 이 조례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죠? 네, 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해당 대표 발의한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예. 나머지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다 차례로 소환을 하고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공무원들도 의견을 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해당 공무원들도 함께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이 당시에 조례 만들어지는 과정 수사한다니까 이번에는 좀 그 지난번에 그 사고 났을 때 협조 안 돼 가지고 잘못 넘어간 거와 다르게 좀 철저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왜 그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유사클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하려면 유흥주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원래 그 유흥주점은 세 가지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네. 일반 시설에 비해서 각종 대피 시설이라든가 피난 계단이라든가 방화 셔터라든가 이런 소방 설비를 더 구비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또 각종 세금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안전을 하려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더 많이 소비가 되고 그리고 불편합니다. 모든 게 안 좋은데 안전을 하려면은 안전하려면은 안전한 것만 좋지 나머지 다 안 좋거든요. 이 지금 유흥업 주점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편법을 쓴 것이죠 한마디로. 예. 유흥주점을 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죠. 이게 아마 소득세가 40% 나올 그렇습니다.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도 적게 내고 안정시설도 적게 하고 예. 돈은 유흥주점 형태로 벌고 싶은 게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그렇습니다.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이 조례, 이 소위 뭐 감성주점이라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적인데 감성주점 조례 이대로 이거 괜찮은가요? 다시 손봐야 되는가 하는가요?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양성화시킨 의미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년 전에 전주에 키즈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8세 여아가 키즈 카페에서 미니 기차를 탔는데 그 충격으로 모서리에 찍어서 바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간장하는 법령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 있을 때 그 문화문체부도 부르고 국토부도 부르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 사각지대 놓여 있는데 키즈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겨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키즈 카페는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건축법 시행규칙에다가 목을 설정해서 제도권 내에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제도를 만들면 지켜져야 되고 감성 조례가 문제 있다 해가지고 막 없앤다. 자칫 잘못하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니까 고속도로를 폐쇄하자. 이런 또 우려를 범할 수 있거든요. 이 조례 폐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점검 결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칙을 없앤다든가 더 단속 점검을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 보시기에는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면 북구 관내에서 감성주점이 5개 지정이 돼 있는데 벌써 2개는 자진 폐쇄를 했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10년 지나가지고 이것이 영원히 안 생기면 조례를 폐지하면 좋은데 그때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조례의 간장을 받지 않는 행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 안전사각지대로 놓여서 사고가 터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또 법령을 만들어라. 또 조례를 만들어라. 또 그렇게 된다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는 그 파급 효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토론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잘못되면 보완을 하고 이 전문가들 어떤 이야기까지 하면은 식품위생법 자체에다가 좀 강화된 감성 주점에 대한 근거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런 지금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송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게 안전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이 재난안전 방지학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재난은 선제적인 복지와 선제적인 행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방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컨대 독일에 무슨 맥주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어떤 행정이 전부 다 오케이가 돼도 안전 전문가가 이 축제에 안전에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 그 축제가 그냥 무기한 연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선제적인 복지,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으로 그 어떤 것이 감성 주점이니 무슨 재래시장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에 위해가 되면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오늘 모신 거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국민안전정책 실장도 하셨고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는 아마 안전을 상당히 조예가 깊은 공무원이신데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입장, 국민안전처에 계실 때 이런 대책들을 좀 고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는 사실상 사고가 터졌는데 그 관장하는 법령과 제도가 없어서 관장을 못했던 것을 보완한 것이죠. 이런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해서 시설한 대교, 그 다리가 붕괴된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정밀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시특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교량이라든가 시설 주요 큰 건축물에 대해서 세밀하게 구청, 시청, 때로는 국토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주기로 점검하고 몇 년 넘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4 내지 6년 주기로 안전 정밀 진단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KBS 이 스튜디오에서 천정이 무너질까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바로 시설물 안전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다 관리관청이 다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하거든요. 그런 하나가 있고 물론 이제 대부분 또 점검에 또 부분적으로 부실한 부분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극복해야 할 부분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매미가 소방 방재청이 생기고 또 세월호가 오고 나서 국민안전도 생기면서 그런 법들 그다음에 여객선 할 때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고박 상태를 확인한 것들도 다 사고 이후에 보완하는 그래서 어떻게 일부에서는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고 비판도 하지만 소 잃고 애양간도 못 지는 게 큰 문제다. 물론 선제적으로 따져가지고 예방해서 미리 제도도 만들고 점검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 사고를 계기로 확실히 제도적인 틀로 들어와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제적으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광주광역시가 이번 사고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그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취재도 하러 오고 지금 광주시가 재난행정이라든가 재난관리평가라든가 지역안전도라든가 항상 최우수 기관이 되어가지고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주마가편식으로 지금 광주시가 정말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잉 747 여객기가 부속품이 450만 개지만 잘 돼 있는 것 절대 대다수보다 한 개의 부속품 때문에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겸손한 자세로 자연재난, 태풍, 홍수, 지진이나 또 이번처럼 사고나 화재나 각종 감염병 등 자살 등 이런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함께 어깨동무를 할 것이냐 그리고 각종 사회 기반 시설,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어떻게 건전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또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중단기 계획도 수립하고 그랜드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 그 이용섭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넣었기 때문에 잘 이것을 해서 세계적인 안전도시가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이 사고와 관련해서 시사토론 10에서 다룬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후로 6월 지방선거가 있을 때 모든 후보들이 우리 시군구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시군구를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당선됐거든요. 그 이후로 세월이 3, 4년 지나면 다 잊혀져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명한 정당에서도 전국구 후보를 내세울 때 재난안전 전문가 한 분을 전국 후보에 선순위를 내세웠습니까? 바로 그때만 반짝하다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안전 불감증 가고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을 수시로 이렇게 강조하고 아까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문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용섭 시장께서 안전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시장께서 나오셨을까? 그러면 이 시장의 안전도시 공약은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년 7월 1일 이용섭 시장이 취임식이죠. 그러면은 민선 시장이 새로 출범한 취임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지지자들에게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민선 7기의 비전을 선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저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니까 취임식을 취소해가지고 노란 옷 입고 태풍 상황을 관리한 거죠. 그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이랍니다. 바로 7월 4일 날 양동 복회상가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강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때 천명을 하고 우리 참모들도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 공약을 계획을 세웠고 뭐 좀 빠른 이야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117명이 강주광역시 관내 사망했는데 작년에 7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5.9%의 감소를 벌여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사에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픔을 겪는 강주가 이 안전관리에서 모범을 보여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년 상반기 6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작년 6월까지 3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금년 6월까지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교통사고 부분은 사망자 부분은 거의 선진국 판넬에 올라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는 있었는데 이 상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고가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있어서 이걸 계기로 이번에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그런 안전 유해 요소는 뿌리 뽑겠다. 이용섭 시장께 나를 믿고 철저히 점검해라.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렇게 안전도시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는데 이번 사고를 당하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을 좀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점검 결과는 앞으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급한 거 감성주점, 유흥주점은 81개소는 7일 동안에 긴급 점검해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은 시정 조치를 하고 또 강제 이행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 영업 정지라는 또 개별법, 식품위생법에 또 조치가 있고 나머지 건축법에 의해서 자진 철거를 안 하면 바로 대집행위를 해가지고 집달리를 동원해서 대신 철거를 하는 그런 장치도 있고 그래도 안 하면은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업주를 사직당국에 고발한다거나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번에 불법 건축으로 인한 안전 이해 요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났던 이 클럽도 작년 6월에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만큼은 좀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도도 얘기하고 문화도 얘기하는데 물론 둘 다 보완을 해야겠지만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어떤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 이 지표가 바꿔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사고를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광역시는 굉장히 괄목할 만큼의 사망률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작년에 2018년도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약 3,8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네. 최근 한 15년 동안 평균 잡아보면 거의 한 5,000명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팔다리 부러지고 휠체어 타신 어떤 부상자가 아니고 한 해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평균 5,000명이 사망한다. 이것은 한 번쯤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한 번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에 5,000명이 사망한 것에 궁극적인 어떤 원인을 저희들이 규명을 해보면 안전교육이 잘못되고 교통안전법이 잘못되고 신호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여러분의 엄마들은 천사 같은 딸 손잡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우리네 아빠들은 천사 같은 딸 차에 태우고 신호 위반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안전에 대한 이 불감증이라든가 부주의로 사망자가 그 사망자의 약 65%에서 70%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바꿔져야 된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엄청나게 좀 바꿔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전국 단위의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를 이야기하니까 좀 크게 프레임을 보면은 네. 1991년에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429명이었습니다. 피크 정점을 찍었죠. 그때. 작년 연말 기준으로 3,781명으로 대단히 많이 줄었죠. 자, 자동차 등록소 수를 한번 봐볼까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2,320만 대가 등록됐습니다. 강주광역시만 66만 대가 등록됐습니다. 그 많은 자동차 등록돼서 증가, 주 5일제 근무라 마이카 시대 주말에 그 교통 이동량을 봤을 때는 우리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 수치도 차량 1만 대당 기준으로 보면은 OECD 평균 선진국 제가 기록으로는 주요 16개 나라 평균에 우리가 1.8배에 해당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그래서 강주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더 진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때 광주 교통사고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죠.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특히 재작년에서 작년에 올해 사이에 대폭 줄어가지고 또 중앙에서도 우리 그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협업회의를 해갖고 시청, 구청, 교육청, 경찰청, 교통공단 해갖고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사고 원인이 뭐인가? 그러면 대책은 뭔가? 그럼 시설이 필요하면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양동 그 봐보십시오. 상가 앞에 가면 양동의 시장 앞에 보면은 6km 밑에 중앙 분리대를 쫙 해놨잖아요. 그 6km 밑에 개구멍 같은 데서 가서 그걸로 지나서 무단횡단했는데 지금 거의 막아놨지 않습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즉각하고 경찰은 단속하고 또한 노란 신호등 만들어서 어린이 그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데 노력했더니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우수 모범 사례다. 그래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많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클럽 사고를 계기로 불법 건축물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 밖에 또 재난안전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고 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광주시는? 다행히 강주시는 최근에 이렇게 그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한 사고는 좀 드물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서울의 70년에 와우 아파트 네. 무너져가지고 제 기억으로 한 33명 사망했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수대교 붕괴로도 한 32명 사망했고 더 중요한 건 삼풍백화점이 붕괴됐고 502명이 사망했잖아요. 다 증축 불법 건축물 그런 문제거든요. 삼풍백화점 한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부분 해가지고 불법 증개축하고 그 건물이 일종 골병이 든 거죠. 그리고 상층에다 5층 부분에다 식당 가래가 무거운 것을 또 유치해 놔뒀는데 또 그렇게 옥상에 큰 시래기가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시래기를 옮기면서 그 충격으로 골병 든 건물이 무너져서 502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행히 강주는 이번에 상징적이고 상당히 그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사건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없었고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방심한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또 다른 영역에 또 취약한 부분이 없는가 우리 시민 안전실을 중심으로 또 자치구하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씩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그 폭염,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재난으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재난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올해 프랑스가 유럽 보면 42도 폭염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전 가동이 중단돼 폭염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거죠. 철도 화재가 나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우리도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8월에 보니까 38.5도까지 기록을 하고 또 폭염 일수가 43일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폭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판단했을 때 8월쯤에 이제 8월이 이제 내일부터지 않습니까? 다시 좀 더워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작년 9월에 개정해서 폭염을 사회 재난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재난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 입장에서도 이 폭염에 대해서는 대책을 했죠.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인데 단기 대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더우면은 쉽게 하잖아요. 그럼 경로당에다가
그 쉼터를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그리고 재난 도우미래갖고 구청 직원들 자원봉사 해갖고 노인들 폭염 때 전화를 걸어요. 건강이 어쩐가 그런 부분을 하고요. 중기대책으로 폭염자 저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쿨 페이브먼트 이렇게 포장을 한다거나 옥상에다가도 저희들이 책을 칠하면은 페인트를 칠하면 더 열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 폭염을 막기 위해서는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대구에서 많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기온을 1도씨 줄이기 운동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한다거나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서 경유차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폭염을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그 너무 경시할 수가 있는데 최근 기상청 통계 발표에 의하면 최근 우리 한반도에 108년 동안 통계를 해봤더니 태풍 홍수보다도 폭염에 의해서 사망자가 제일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휴대폰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을 보면 이 온도 변화가 있었을 때 훨씬 더 환절기라든가 특히 폭염 시에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결국 우리 시민들 특히 들판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더위를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특히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나라가 사실 좀 대비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산업재 배출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체에서 외기에 노출된 게 이 장기 중에서 이 허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폐에 이런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서 3차 세계 대전 수준의 대재앙이 온다면 그것은 물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물도 중요하고요. 또 온도 변화라든가 폭염, 폭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분류해서 대응하는 태세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에서는 좀 더 모범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물 부족 같은 경우에는 독일권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를 쓰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면은 바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우리가 제하수를 쓰는 만큼을 이 우수를 저장을 해가지고 정수를 시켜서 그대로 다시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은 그것이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바닥을 통해서 하수관을 통해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중수제도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께서도 보면은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행정에 도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재난이라고 하면은 뭐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이런 거 생각을 하지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폭염, 네.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재난이다라는 인식이 아직 우리한테 좀 많이 와 있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한 이유가 이제 앞으로 정말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겠다.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부터 마지막으로 토론을 끝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고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정말 그 생존자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존한 사람을 한자로 자조, 그리고 옆에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공조, 그 다음에 일본의 자위대나 소방관들의 그 공무원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을 한자로 또 공조라고 하는데 스스로 생존하고 옆에 사람을 도와준 게 전체 생존자의 98%였고 공무원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1.7%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은 시민 스스로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과 시민들이 줄탁동시 우리 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그만큼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전문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현장을 뛰면서 많은 상황들 볼 텐데 한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좀 아쉬웠던 점이 사실은 제도도 있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건데 행정이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여력이 부족한 건 이해는 하는데 이번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규정도 있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힘이 붙이더라도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제도에 구멍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이런 사고는 좀 반복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책임은 어쨌든 행정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막강한 책임을 느끼고 이번 계기로 불법 건축물 완전 일소에 나서고요. 제가 중앙에서 많은 제도를 또 했지만은 중요한 건 빌리 클린턴 등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하듯이 바보야, 문제는 현장이야. 지자체하고 바로 현장에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상당히 큰 교훈을 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무엇이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싼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죠.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좀 시간을 자기가 하러 가기 위해서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돈 때문에 2인 1조가 돼갖고 페트롤 점검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 하다가 벨트에 끼어서 사고라든가 이러면 안 된다. 또 무심코 안전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적으로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인명손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매진하고 행정에서는 이것이 시민들 생활 속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록 사고는 났지만 이후라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번에 가져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5년 전 우리 모두가 슬퍼했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299명이 숨졌고 5명의 시신은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겪어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이번 클럽 붕괴 사고도 모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을 안전을 무시한 그런 처사인데요. 돈보다 사람이 더 앞서는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